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분위기가 변화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바닥 찍고 상승한다. 저희가 지금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상승한다 라고 부추기던 분위기가 데드캣 바운스조차 나지 않는 정도. 데드캣 바운스는 그래도 적어도 몇 달 더 가야죠.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일시반등되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집주인들이 아쉬울 게 없다, 집주인들이 급해질 거 없다 하고 있는데 집주인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집주인이 갑이란 이야기를 요즘에 막 많이 내죠. 계좌번호 나중에 줄게요. 집주인들 배짱 부린다. 누가 다 이야기해요? 부동산 대표들이. 앉은 자리에서 몇 천만 원씩 올리기도 한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심지어 계약 직전에 계좌를 주지 않는 등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늘었다. 또 마포에서 매도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길 기대하며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매도 물량 18억 원에 내놨던 매물들을 19억 원 이하로 팔지 않겠다며 배짱 호가를 불렀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주인들이 갑이고 집주인들은 얼마든지 버틸 여력이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유가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돈이 많아.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 떨어지진 않아요. 무리하게 갭투기, 무리하게 영끌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빚을 많이 냈던 사람들, 무리하게 전세가 올려가지고 빚을 많이 내고 그 돈을 여기저기 부자 된다고 다 투자했던 사람들, 그것도 빚이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코로나 저금리 때 이 저금리가 영원할 것처럼 대출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막 매물을 빼고 있다, 매물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매물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매물이 67,000, 여기는 어느 사이트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20년 9월 21일부터 뭐라고 하셨죠. 이전에 매물이 줄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 줄었다, 이런 거 다 거짓이라고 그랬죠. 왜냐? 저것은 허위 매물에 대해서 단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이 줄었고, 그래서 2020년 9월 21일 이후 보통 4만 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천 건 정도, 이게 원래 매물이었어요, 서울 아파트에.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물은 어디까지 늘었다? 6만 7천 개까지. 이게 지금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매물을 거두고 있다는 건 거짓이다.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가격 하락의 전조다. 왜? 매물이라는 건 뭐예요? 매도자가 내놓고 거래가 되면은 매수자가 사가죠. 매수자가 사가면 매물이 줄고 매도자가 내놓으면 매물이 늘죠. 그런데 사가는 매수자보다 내놓는 매도자가 많다. 즉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21년에 그딴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 과잉이라는 게 어디를 봐도 드러나고 있죠. 왜? 거래량이 많이 회복됐다고 거래량 이제 살아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아나는 폭이 완만해지고 있고, 완만해지면서 거의 이제 멈춰가고 있고, 근데 그 살아난 거래량이 평년 거래 대비로 여태까지 책정한 거 다 평균 내봤더니 한 6천 건 정도 되는데 보니까 한 3천 건, 4천 건 이 정도니까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줄었는데 매도자들은 지금 분위기 타가지고 집값 오른다고 할 때 빨리 팔려고 열심히 내놓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때 공급 이야기 하던 고모 교수님이 이런 분들 아직도 다시 오른다고 하고 있죠.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게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집값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런 상황 때문에 올라가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반등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근데 불리한 지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는 영상을 2개씩 올리죠. 2개씩 올리면서 불리한 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지표는 싹 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매물이 쌓이고 있고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낙찰률 떨어졌고 6월에 낙찰률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 올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올해 대비로 좋아진 거지. 그러면서 문제가 커져가고 있어요. 매물 저렇게 내놓는 경우는 크게 2가지죠. 역전세로 인해서 지금 대출을 풀어줬죠?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1억 7천만 원 더 받으면은 이자 부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월 100만 원은 더 나올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끌했던 사람들은 소득으로 빚 못 갚는 차주가 175만 명이다. 전체 대출의 8.9%. DSR이 100%가 넘어가고 연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만 써야 한다.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영끌 또는 자영업자. 아니 저기 뭐 청년층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빚 조금 빌렸는데 DSR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DSR이 100% 넘어갈 정도라면은 돈을 많이 빌려야 돼요. 사업을 하든가 집을 사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자영업자 문제도 있겠지만 영끌도 저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마포 집값 올라간다고 월 1,100만원씩 이자 내가면서 12억씩 빌려가지고 산 사람도 있죠. 이번에 음마 경매 나간 거 어떤 상황이었어요? 27억짜리 음마 아파트를 사는데 24억을 대부업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샀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급이 어마어마한 것들만 기사화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금융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금융권 저희가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새마을금고 이야기 터지기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죠. 한두 달 전부터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이야기했었고, 새마을금고 위험하고 저축은행 위험하고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금융에서 빼서 1금융으로 주요 자금들은 옮기셔라. 왜? 이금융 쪽에서 안 터지면 다행인데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가지고 있다가 늦으면은 작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최소 필요한 자금, 먹고 살 때 필요한 자금, 급한 자금, 또 그 다음에 이게 한 4천만원 이상 되는 자금, 왜냐면 이자도 받아야 되니까 5천만원 된다고 5천만원 넣어놓으면 이자는 다 날아가요. 빼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 1금융권이 위험하니까. 1금융권은 예대 수익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따지면은 미국 뱅크런 터진 거는 걔는 막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는 예대 수익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1금융권은 굉장히 안전한 편이에요. 근데 2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그렇게 돈을 버는데 2금융권은 그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내죠. 대출도. 그 다음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죠.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위험한 것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죠. 언제부터? 레고랜드 때부터. 심각하게 터졌죠. 물론 그 전부터 문제는 계속 있었지만 그게 시발점이 된 거는 레고랜드 사태가 트리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채권금리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정부에서 지금 찍어 눌러가지고 눌렀지만 올해 다시 튀고 있죠. 새마을금고에서는 채권 또 푼다고 합니다. 그거 또 딴 데서 받아주라고 하고 있죠. 왜 받아주라고 하겠어요? 채권이 시장에 풀리는데 그게 시장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금리 더 올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소득으로 빚 못 갚는 차주 175만 명. 자, 9%라고 하니까 적어 보이지만 175만 명이라고 하면 절대 적어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DSR 70% 차주. 이 사람이 뭐예요?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 빚 갚는다.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22만 명이 증가했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300만 명 가까이 된다. 상황이 이래요. 안전하게 뭐가 안전해요? 아니 집주인들이 여유가 생겼대요. 집주인들이 매물 넣어놓고서 기다리면은 매수자 니들이 급하지 매도자들이 급하냐 이딴 기사들을 자꾸 내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매물이 늘 이유가 없고 연체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역전세가 심해질 이유가 없고 경매가 많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 그런 지표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 지표들은 무시하고 집값이 여기가 상승 거래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간 곳이 더 위험하죠. 한국 도봉은 아무리 뜬다 하더라도 절대 안 뜨죠. 왜? 물렸으니까.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도강이 마지막에 물린다고 그랬죠. 서울에서. 노도강 중에서도 노보단 도강이 더 마지막에 물리죠. 도강 중에서도 강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계속 뭐 신고가 하고 있는데 신고가 거래 줄었어요. 꺾였다는 소리예요. 신저가 거래 수도권은 모두 소폭 줄었는데 서울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서울이 신저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 경기 같은 경우는 신저가는 늘어나고 신고가는 줄었어요. 아직도 그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게 감지가 안 돼요? 뉴스에 뜰 정도면 분위기가 이제 슬슬 바뀌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와가지고 산다고? 정신 나간 짓이지. 거기다가 지금 송파 집값 거품이 어디서 생겼어요? 이번에 다시 데드캣 바운스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 어디서 시작됐어요? 송파에서. 왜 송파에서 시작됐어요? 송파 헬리오시티 띄워야 되니까. 헬리오시티 왜 띄워야 됐어요? 둔촌주공 분양해야 되니까. 근데 헬리오시티가 가격이 떨어지면 둔촌주공 맨날 비교 대상인데 그때 헬리오시티가 15억대까지 떨어졌고 둔촌주공이 그 당시에 13억대 나왔는데 13억대인데 요거저거 옵션 하고 하면 14억은 금방 넘어가죠. 그러면은 15억대 나오고 있는데 얘는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둔촌주공 분양 안 받아. 이 분위기 나오니까 여기서 장난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며칠 전에 저희가 그 헬리오시티 등기 분석해봤을 때 거래가 198건이 떴는데 그 중에서 등기된 건 97건밖에 안 됐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 장난질이 대다수 섞였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거기 띄우고 그러면서 엘리트 띄우고 막 이랬었죠. 그러면서 송파부터 뜬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강남 넘어가고 뭐 서초 넘어가고 그랬죠. 근데 송파부터 지고 있어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얼마나 대단지 아파트냐. 잠실 S 19억 4천에 거래됐다. 20억 돌파했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더니 19억대가 다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호가 역시도 떨어지고 있고, 헬리오시티 16억 거래 또 떴다. 고층인데. 그리고 해당 면적 매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매도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금방 나왔죠. 송파부터 했으니까 이제 송파부터 먼저 가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경매시장 6월에 조금 좋아졌다고 오늘 기사 막 띄웠는데 그래도 상반기는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경매 진행 건수는 8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늘었다. 자,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못 버티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뭐 낙찰가율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매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진행 건수, 그 다음에 낙찰률. 낙찰가율은 마지막이에요. 신고가가 많이 찍는다, 이거보다 더 많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보다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매물이에요. 매물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 살아났지만 그래도 매도자가 더 많다. 그런데 여기서 신고가가 몇 개 떴지만 거래량이 저조하다.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한데 신고가 한두 건 뜬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맨날 낙찰가율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경매가 지금 193% 늘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신청이 전년 대비 5배로 늘었다. 그런데 요거 신청하는 게 왜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대비하는 거죠. 즉 경매 넘길 수도 있다. 네가 내 돈 안 돌려주면 경매 넘길 거다 라고 엄포 놓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너가 내 보증금을 도저히 돌려주지 않겠다면은 난 여기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고서 너한테 내용 증명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주면 나는 소송 걸어가지고 경매 넘겨버릴 거야, 이거죠. 이게 경매까지 개시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길면 한 1년 정도도 걸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193% 늘었다는 건 그럼 6개월이나 1년 전에 터졌던 것들이에요.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늘어나고 있는 거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매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지표, 주담대 연체율. 자, 특히 대부업 대형 25개사 연체율 11.5%. 근데 주담대는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 연체율이 3.6%에서 12.9%로 늘었다. 자, 왜 대부업체를 받느냐? 연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1금융권 막 금리 낮춰주고 하니까 조금 안정은 됐어요. 그런데 연끌한 사람들은 어때요? 1금융에서 빌리냐? 2금융도 가능하면 빌리죠? 안 되면 대부업체까지 가죠? 퇴직금 땡겨받죠? 보험 막 이런 거 다 해지하죠? 마이너스 통장 하죠? 다 땡겨서 받은 게 연끌이죠. 거기서 터지는 거, 대부업에서 터진다는 건 연끌들이 터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 연끌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2021년에 100만 명이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나름 대단지죠? 그런데 여기서 두 건이, 원래 한 20억 하던 아파트였는데 두 건이 갑자기 15억 거래가 떠요. 그럼 여기 시세는 15억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낮춰지죠. 15억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죠. 그런 거예요. 1000건 중에 두 건이면은 몇 퍼센트예요? 0.2%예요. 0.2%만 문제가 생겨도 영향을 받는다. 잠실 S 저기 몇 세짜리예요. 근데 두 건 딱 뜨니까 호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끌이 한둘이겠어? 그리고 금리는 뛰죠. 3%대까지 떨어졌다. 이제 3%대 대출금리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하단이 지금 4%대로 올라갔다. 그 이유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죠. 채권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니까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내세웠죠. 근데 이 채권들을 지금 왜 자꾸 은행권에서 받아주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채권이 시중에 풀리면은 금융권 채권 금리가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금리 안 올리려고 별 난리를 다 치고 있죠. 왜? 총선전에 안 터지게 만들려고. 그런데 총선전에 안 터지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눌러가지고 시장 왜곡이 나오니까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희생을 강요하고 있죠. 채권 금리도 못 올라가게. 또 그러다가 결국엔 또 은행채 발행하지 말라고 뭐 이딴 이야기 또 하면 어떡하고. 또 할 수도 있겠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라낸 건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낸 게 안 잘라지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계부채 지금 한 20% 정도는 잘라내야 돼요.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80%대까지 내려라. 80%까지 내려라. 근데 지금 100%대인데 더 올라가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어때요? 하반기 때 분위기 계속 이제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땡방. 여기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상승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아서 보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오히려 아예 관심 없는 사람보다 더 상승 쪽에 기울어져 있기 마련인데도 아직도 그렇다. 뭐가 심리가 바뀐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결국 중요한 건요, 가격이 소득 대비로 말이 안 되는 순간 그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투자 들어가는 경우 일시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물론 생길 수 있죠. 닷컴 먹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를 바가 뭐냐, 일본 버블보다 더 심각해졌었는데. 지금 역대급이에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규제 다 풀고 유동성까지 풀어서 나온 장세가 이 정도다. 평년 수준의 거래량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신고가 찍었던 것만큼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속지 마셔라. 잘 생각해보셔라. 답은 나온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 뒤에 탓할 때는 왜 더 세게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탓하지 말고 더 올라간다고 부추기면서 이득 취하는 인간들이나 탓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